1145년 음력 2월 청나라 심양. 9년 동안 조선 왕세자를 가두어 두었던 심양관 안이 떠날 채비로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33세의 소현세자 이왕은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돌 하나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년석이라 불리는 신비한 돌이었습니다. 전하, 내일이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시는군요.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년석은 조선 민담에서 용연석이라고도 불리는 전설의 돌이에요. 야사에 따르면 이 돌은 청나라 황제가 소현세자에게 특별히 하사한 보석으로 평상시에는 검은 옷 같은 색이지만 달빛 아래에서는 푸른 빛으로, 촛불 아래에서는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 돌이 주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인에게 위험이 닥치면 돌의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마치 현대의 무드링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민담 수준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돌의 존재를 믿었답니다. 9년이라 참 긴 세월이었구나. 세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반, 걱정 반이었어요. 아버지 인조는 과연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까요? 9년 동안 청나라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조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조실록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조 23년 2월 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얼마나 많은 감정과 갈등이 숨어 있었을까요? 궁궐 대문 앞에 도착한 소현세자를 맞이한 것은 정막이었습니다. 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9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실록에는 신하들의 진하를 금지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9년 만에 돌아왔는데 축하도 금지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9년 동안 청나라에 있으면서 완전히 달라지셨다던데. 들리는 말로는 청나라 황제와 너무 친해졌다고 하던데. 궁중 곳곳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청나라 사람처럼 보인다는 험담까지 나돌았어요. 야사에 따르면 세자의 거처인 관소는 마치 시장과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현세자는 9년간의 청나라 생활에서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서양에서 온 망원경, 시계, 신기한 의술서들까지.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물들이었거든요. 실록에도 세자가 가져온 서양 서적과 물품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것들이었겠죠?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자명종이라는 물건입니다, 전하. 이것으로는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듯 볼 수 있습니다. 세자는 신이 나서 아버지 인조에게 이런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유명한 야사가 등장합니다. 벼루 투척 사건이에요. 물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벼루를 아버지께 바치려 했어요. 그 벼루는 청나라 황제가 직접 파사한 귀한 것이었거든요. 아버님, 이것은 청 황제께서 직접 주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인조가 벼루를 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청나라 놈들의 물건을 가져와 나에게 바치겠다고. 네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구나.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고
소현세자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벼루 조각이 세자의 이마에 맞아 상처를 냈다고도 전해져요. 과연 사실일까요? 소현세자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본 넓은 세상, 서양 문물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상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야사에 따르면 세자는 심양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곡식으로 장사를 했다고 해요. 왕자가 장사를? 당시 조선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님,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백성들이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청나라를 보세요. 상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하지만 인조와 신하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세자께서 천한 상인들 흉내를 내셨다니. 역시 오랑캐 땅에 있으니 생각까지 오랑캐가 되신 것 같소. 세자의 부인인 강씨.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록에 따르면 강씨는 우의정을 지낸 강석기의 딸로 1611년에 태어났어요. 놀랍게도 고구려 명장 강감찬의 18대 후손이자 세종대왕의 외8대 손이기도 했답니다. 강비는 1627년 17의 나이로 소현세자와 혼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강빈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1640년 청황제가 소현세자 일행에게 이제 생활비가 부담되니 20만 평의 땅을 주니 농사 지어서 알아서 살라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 여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비는 달랐습니다. 전하, 이 기회에 우리 조선 농법의 우수성을 보여드리죠. 포로로 끌려온 우리 백성들을 모아 제대로 된 농장을 만들어 보겠어요. 강비는 직접 나서서 조선인 포로들을 조직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곡식으로 청나라 상인들과 무역까지 했답니다. 실록에는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자빈이 직접 장사를 지휘했다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현대 학자들은 강빈을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라고 부르기도 해요. 400년 전에 이미 국제무역과 경영을 해낸 여성이었거든요. 강빈의 성격이 얼마나 당찼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소현세자가 청나라 관리들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강빈은 그때 막 해산을 한 뒤라 궁녀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말을 준비해라. 작업복 차림 그대로 말에 올라타 청나라 관청으로 달려가서 따져 물었다고 해요. 갓 출산한 여성이 말이에요. 하지만 강비는 무모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현실적인 걱정도 했거든요. 세자마마,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구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9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소중하지만 조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강비는 남편보다 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조급했어요. 9년 동안 꿈꿔온 조선의 변화를 하루빨리 이루고 싶었거든요. 인조는 하루하루 아들이 더욱 낯설어졌어요. 실록에는 인조가 세자에게 냉대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편 소현세자도 답답했어요. 아버님은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때 궁중에서는 묘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인조의 후궁인 조소용과 그 주변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귀국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야사에서는 이들이 소현세자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전해져요.
과연 사실일까요? 세자마마께서 청나라 편이 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우리나라를 청나라에 넘기려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험담들이 궁중 곳곳에서 퍼져나갔어요.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현세자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록에도 귀국 직전부터 이미 병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요. 몸에 열이 나면서도 오한이 들어요. 어휘들이 진찰해봐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세자빈 강 씨는 남편의 상태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상해요. 청나라에서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혹시 그녀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죠.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간직하던 요년석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요년석은 주인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세자가 건강할 때는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냈지만 몸이 약해지면서 돌의 색깔도 점점 탁해졌다는 거죠. 어떤 야사에서는 이 돌이 원래 청나라 황제의 조상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소현세자가 청 황제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선물 받았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조선 땅에 오면서 돌의 영험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는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각종 보석과 옥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1645년 4월 창덕궁은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젊고 건강했던 33세 세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맥박이 너무 빠르고 불규칙해요. 열은 나는데 손발은 차갑고 이런 증상은 의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궁중 최고의 어이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멀쩡했던 세자가 조선에 오자마자 아프기 시작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강비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했어요. 그녀는 9년간 심양에서 함께 고생하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강비는 1611년생으로 세자보다 1살 위였어요. 17세에 혼인해서 18년을 함께 산 부부였죠. 부인, 나는 괜찮소. 다만 뭐가요? 뭔가, 뭔가 이상해. 이 병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강빈도 남편의 말에 불안해졌어요. 심양에서는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조선에 오자마자 이상해지다니. 강빈은 소현세자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정확한 수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6명에서 9명의 아이들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어려서 요절한 딸들도 있었고 소현세자가 죽은 후에 유복자까지 낳았다고 해요. 당시 출산은 생명을 건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고도 건강했다는 것은 강빈이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강빈은 남편의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세 아들의 미래가 더 걱정이었어요. 인조의 냉대가 심해질수록 아이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때 궁중에서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조의 후궁인 조소용과 그 측근들이 자주 모여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조소용은 인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죠. 야사에 따르면 조소용 일파는 소현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고 전해져요. 특히 강빈의 능력을 경계했다고 해요. 강빈에게는 3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남편의 건강 악화, 시아버지의 냉대, 궁중 음모. 실록에도 조소용이 세자 부부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강비는 이 모든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어요. 심양에서는 그렇게 당차고 능력 있었던 그녀도 궁중의 음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어이가 세자에게 올리는 탕약을 살펴보며 의문을 표했어요. 평소와 다른 약재가 섞여 있었거든요. 조소용 마마께서 특별히 구해오신 귀한 약재라고 하던데요. 과연 이 약재에는 정말 치료 성분만 들어 있었을까요?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전하, 전하! 강빈의 비명소리가 궁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인조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온몸이 검은 빛을 띠고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렀다. 이게 정말 자연사의 증상일까요? 이건 독에 중독된 사람의 증상이 아닌가? 어이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죠. 야사에서는 이런 증상을 두고 분명히 독살당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사실일까요? 세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조를 찾았어요. 하지만 인조는 아들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인조가 세자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소현세자의 장례는 이상할 정도로 급하게 치러졌어요. 야사에 따르면 독살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서둘러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당시 의학 기술로도 어느 정도 사인 규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세자의 시신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세자마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조사가 필요하단 말이냐?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죽고 한 달 후인 1646년 정월, 궁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인조가 드시는 수라상의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된 거예요. 대체 누가 감히 전하의 수라에? 궁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주저없이 범인을 지목했어요. 강씨의 짓이다. 하지만 실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아요. 당시 강비는 이미 궁중에서 격리되어 있었고 인조의 수라에 접근할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강빈에게 씌워진 죄목들을 살펴보면 전복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인 인조 독살 시도, 조소용을 저주했다는 혐의로 왕실 저주, 대전에 와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는 불순한 행실. 실록에는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646년 3월 15일 강비는 세자빈 지위에서 폐위된 후 사사되었어요. 향년 35세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의금부 도사 오이규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씨를 싣고 선인문을 통해 나가니 길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섰고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 백성들도 강빈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탄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억울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인조의 분노는 강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강빈의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 모두 장형으로 처형을 했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에 유배시켰으며 강빈을 옹호했던 신하들은 모두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을 멸문지화라고 하죠. 한 집안을 통째로 멸망시키는 무서운 처벌이었죠. 강빈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무려 72년 후인 1718년 숙종 44년 때였습니다.
숙종이 대신들과 논의한 결과 모두 원통한 사건이라고 결론 지었죠. 그래서 강빈에게 민회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민회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숙종은 친히 제문을 지어 강빈의 억울한 혼을 위로하는 제사까지 지냈답니다. 야사에서 전해지는 독살설의 근거들을 살펴볼까요? 급작스러운 병세가 악화된 것. 건강했던 33세의 성인이 2개월 만에 사망한 것. 이상한 증상들,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쏟아진 점. 부검을 거부해서 정밀 조사를 막은 조정. 가족 전체의 숙청, 강빈과 아이들 모두 제거한 점들을 독살설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이 급성 감염병이나 혈관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정말 독살이었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후보 1. 조소용 일파. 자신의 지위 보정과 소현세자 계열 제거라는 동기가 충분했고 궁중에서 세자의 음식과 약재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으며 강빈의 능력을 특히 경계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도 조소용이 더욱 참소를 자행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후보 2. 인조 자신. 청나라 편이 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기가 있었고 왕으로서 모든 것에 접근이 가능한 점. 후보 3. 반청 강경파 신하들. 친청 성향의 세자를 제거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고 공중 내 협력자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던 점. 여러분은 누가 진범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소현세자가 자연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세자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로 설명 가능하다고 해요. 급성 혈관염, 온몸이 검게 변하는 증상이고요. 폐렴 합병증, 갑작스러운 악화와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성 질환, 귀국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9년간의 인질 생활을 견뎌낸 세자에게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아버지와 조국의 냉대였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이 이렇게 차가울 줄이야. 이런 절망감이 세자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죽던 날 밤 요년석이 완전히 빛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돌은 세자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전해져요. 물론 이는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려 했는지도 모르죠. 소현세자의 죽음은 3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만약 독살이었다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실 음모 사건이었고, 만약 자연사였다면 스트레스와 절망이 만든 안타까운 죽음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소현세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개혁가였고 그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것 말이에요. 소현세자와 강빈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9년간의 인질 생활을 함께 견딘 부부. 강빈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소현세자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였어요. 현대의 맞벌이 부부처럼 말이죠. 강빈은 400년 전에 이미 국제무역을 하고 농장을 경영한 여성 CEO였어요. 하지만 결국 정치적 음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한 견제와 질투는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성세대와 혁신을 꿈꾸는 젊은 세대의 갈등.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9년간의 견딤과 배움, 18년의 부부 생활,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든 것.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소현세자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좋은 뜻으로 변화를 시도했는데 주변에 냉대를 받았던 경험. 새로운 것을 배워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픔. 세자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록의 기록, 야사의 전승, 현대의학의 해석. 모든 것을 종합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매력이자 한계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소현세자 이왕은 조선 후기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